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공정성의 실체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모든 기회가 공정했다고 한다면, 성공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불평등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너는 게을렀으니 당연히 실패한 거다. 오히려 소득보다도 학력이 트럼프 지지 여부에 더 확실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집권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권 책방의 책방지기 김만권입니다. 만권 책방 지난 첫 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회에서는요, 돈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다루었는데 이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돈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이게 알고 보면 관계에 대한 욕망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께 좀 잘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만권 책방이 고른 두 번째 책은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마이클 샌델은요, 저희 정치철학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정치철학이 정말 인기 없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다? 저희 분야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람이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철학의 영향력을 지금 21세기에 이제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 정말 큰 이슈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 명예,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공정할까라는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정치철학자, 이제 21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루어냈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마이클 샌델이 누구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책 한 권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너무 많이 팔려서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은요, 그 경력이 정말 화려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학부를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유대인 학교인 브랜다이즈라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작 진짜 학부에서 전공한 전공은 정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공한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교를 건너가서요, 27살 때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27살 때 뭐 했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막 이제 제대해서 학부를 제가 졸업한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단지 27살 때 철학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로 이제 미국 유학을 많이 가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이제 가장 엘리트 코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소위 저희들이 옥스브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옥스브리지를 나오는 게 가장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인데,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최연소 교수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7살 때 박사가 된 것도 모자랐는지, 이게 29살에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 중에 이제 존 롤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정의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는 책을 써서 엄청나게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30이 되기 전에 이제 이미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정치철학 분야에 보면 공동체주의라는 학파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권리를 아주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맞서서 공동체의 공통선이라는 게 있다. 우리 여러분 커먼굿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공통선을 강조하는 이론적 경향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은요, 원래 이렇게 공동체주의라는 게 딱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을 자기가 모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이걸 정리해서 공동체주의라는 학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주의를 학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마이클 샌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980년대부터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강의를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여러분 아마 그 TV로 이제 그 강연하는 장면이 방영된 적도 있는데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수 강의상을 몇 차례나 받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몇 차례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연구만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강의도 너무 잘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게 강의를 또 이게 강의만 잘해도 참 그런데 이분이 또 사회나 진행이나 이런 걸 또 워낙 또 잘하세요. 그래서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공공철학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은 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공공철학자라고 더 퍼블릭 필로소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온갖 중요한 이슈들을 정치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의원들, 실제 의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다 참여해서 이걸 가지고 공공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정말 재밌는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은행원이 간호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일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공익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책마다 또 다 히트를 쳤는데요. 가장 저희들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책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요.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이 있고요. 이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문제적 저작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1년에는요. 공정하다는 착각,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책을 냈는데요. 이 책 역시 정말 큰 히트를 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 정말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말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이고, 그리고 부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의 원제목은 뭐냐면요. The Tyranny of Merit라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능력의 폭정 정도로 옮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티런이라는 말이요. 사실 저희 정치학에서는 법이 없는 통치, 그러니까 인치의 상태, 그 통치자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말 부제, 그래서 이제 이 우리말 부제가 이 제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서의 영어 부제를 들여다보면 이 책의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서의 영어 부제는 뭐냐면요.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공공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도로 이제 옮길 수 있는데요. 그 속뜻을 진짜 옮기면 공통선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러니까 사라진 공통선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공통선이라는 말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공동체에 내려오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미덕 정도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제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능력이 폭정을 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공통선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라고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요. 이 책이 발간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2020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이 어떤 해냐?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되어서 2020년 이제 트럼프의 집권 말기에 들어갔을 때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맥락과 좀 연결시켜 보면요. 이 책은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소위 포퓰리즘의 열풍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집권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능력주의가 지배하면서 트럼프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샌델은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효과를요,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고 이걸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게 세계화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이제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능력주의가 그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주는 대신에 오히려 정당화만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능력주의 때문에 통치하는 사람들은 오만하게 되고 밀려난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겠다. 모욕과 굴욕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욕과 굴욕감이 트럼프 같은 이들을 지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국제화니 뭐니 이제 이런 말로 막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이 국제화의 올바른 영어 표현은 인터내셔널리제이션이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께 해외로 퍼져나갔다 라는 이제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뭐냐? 이게 지구화라고도 옮기기도 하는데요. 이 지구화와 세계화라는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의 상호 의존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기다가 너무 대규모로, 그리고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경제 차원에서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마켓, 지구적 시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지구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개인과, 지구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의 상호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는요,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서 1980년대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 정말 이 세계를 주도하는 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세계화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주도하고 이끌어낸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미국과 영국이었던 거죠. 여러분 뭐 대처리즘, 레이거니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현상들이 이런 세계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그 과실을 너무나 불평등하게 분배했다고 샌델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책에서 내가 불평등하게 분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주 절제해서 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해도 심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주는데요. 이 1970년대부터 미국의 국민소득이 이제 막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근데 이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다 상위 10%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밑에 있는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을 들여다보면 위에 있는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아래에 있는 50%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겠죠. 그런데 샌델은 이 미국의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기회평등을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아주 좀 쉽게 풀어보자면요,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이제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럼 그 노동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게 지금 네가 일자리를 잃은 이유는 뭐냐? 이게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세계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배우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기회균등이라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국경이 무너지고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세계에서 성공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갖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더 나은 교육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이런 교육 기회를 아주 균등하게 관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요. 불평등은 개인이 능력을 키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는 오로지 그 능력을 키울 기회, 발휘할 기회만 공정하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정성의 실체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런 발상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요, 이제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개인 간의 격차가 나는 건 능력 차이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국가는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해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샌델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능력껏 알아서 해결할게 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기회균등만 보장하면 된다는 발상이 능력주의를 아주 비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단지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정당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기회가 공정했다고 한다면 성공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불평등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그냥 개인이 노력을 해서 각자의 몫을 그냥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공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오히려 불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요. 뒤처진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그냥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의 여지가 없고 그걸 동정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기회균등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내가 훨씬 더 노력했으니까 난 당연히 이걸 누릴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패한 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무시당할 만하다 라는 오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게도 생각해보면 성공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했는데 내가 시험을 쳐도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도 못하면서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자기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이런 내 실패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에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엘리트들이 너무나 오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서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는 지금 능력주의 사회는 어떤 곳이냐?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는 실패한 패배자야 라고 하는 이제 실패라는 상처에 무시라는 굴욕까지 다 이제 보태고 있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굴욕감까지 느낀다? 이제 이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고 트럼프는 이런 굴욕감을 이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마이클 샌델이 지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능력주의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샌델은 그렇지가 않다고, 아니 우리 인간은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능력주의라는 분노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변형시킬 만큼 강력한데, 능력주의의 원칙이 너무 평온하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 여기에 답을 해주는데요. 저는 이 답이 정말 강력한 답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능력주의 안에 너무나 큰 매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매력을 요약하면 우리 운명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 희생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해서 높이 오를 수 있고 거기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희망을 전달하는 게 뭐냐? 바로 능력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싶어 이제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자기 구제의 매력은요, 종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우리가 천주교나 기독교 이제를 들여다보면 이게 원래 그 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사람을 다 정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요. 예? 네가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오만이다.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보면 오류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네가 바꿀 수 있다는 거다. 만약에 구원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너를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류를 저질렀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기도해도 날 구원해 줄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뭐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자기 구제 욕망에 기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기 구제 욕망이 이렇게 큰데 바로 이 자기 구제 욕망이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주의라는 발상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요,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제 우리 신교 윤리죠.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 윤리, 그리고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이 의식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구제의 윤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자기 구제 윤리라는 이 윤리의식이 우리에게 뭔가 또 어두운 측면을 드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발상의 어두운 측면은 뭐냐? 불안에 떨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불안에 떨면서 경쟁을 하다가 성공의 위치에 서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오만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 구제에 실패한 사람들도 이 능력주의를 쉽게 이제 또 한편에서는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가 실패한 사람들도 능력주의를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다면 자기 자식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럼 자기 자신이 못했다면 자기 손자가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조차도 이 능력주의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능력주의가 이렇게 매력에 가득 찬 이제 발상이지만 또 우리 자신에게는요 커다란 부담 하나를 지운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자기 책임의 윤리. 근데 이게 되게 말은 좋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이게 요즘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요 각자 도생하라는 거죠. 각자 도생의 윤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각자 도생뿐만 아니라 능력주의가 성공과 실패에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틀을 씌운다고 말해요. 샌델은 대다수 사람들이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는 게을렀으니 당연히 실패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이라는 말 속에 일종의 섭리론이 들어오게 된다. 마치 신의 섭리 같은 발상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노력했으니 승자, 너는 게을렀으니 패자라는 사고방식을 마치 신의 섭리처럼 받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의 섭리론적 관점이, 능력주의 관점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걸 다 자기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알고 보면 진짜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이건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막스 베버가 한 말을 하나 인용해 주는데요, 막스 베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는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에 비교해서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운이 나쁜 사람도 그게 당연히 자신의 업보일 뿐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샌델은요 상당수 성공한 이들에게 나는 당연히 성공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이 신의 섭리론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 예가 언제 예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작된 금융위기였는데,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너무나 모험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을 해서 세계 경제가 거의 이제 파멸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때 오바마 행정부가요 평범한 국민의 세금을 털어가지고 이 잘못을 저지른 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기업들이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워크아웃을 해요. 근데 이때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은행가들이 이 세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수백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대중의 분노가 엄청나게 들끓었을 때 이제 니네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범한 서민들의 돈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하니까 골드만삭스의 CEO였던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 동료들은요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이 사례를 듣고 정말 놀랐는데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샌델은 이런 능력주의가 이제 사회로 나가서 또 심지어 정치적 문제를 만든 데에는 진보 정치 세력의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 정치 세력과 특히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미국을 보면요, 능력에 근거한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발상을 처음 꺼내놓은 정치인은 사실은 누구냐면 공화당의 도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이 능력주의를 진짜 지지한 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이 능력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린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빌 클린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최선을 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그에 따른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국가는 기회를 주고 개인은 그 기회를 잡아서 스스로 책임진다 라는 그 발상을 그대로 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나 서로에게 아무 근거 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나쁜 버릇을 없앨 때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주어진 과제, 즉 신이 부여한 재능과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최대한 사회적 상승을 이루어내는 것. 이는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숭고한 책임입니다. 기회와 책임. 딱 떠오르죠?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국가는 너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 상승을 이뤄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 역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오바마는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으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능력지의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개인적 이제 배경도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바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석하고 동기부여가 잘 된 청소년에게 그들의 재능이 그리고 그들의 직업 윤리와 꿈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 또 기회가 등장하죠. 이제 한 국가로서 우리는 평등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성공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자, 기회 균등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자, 능력을 키울 기회를 공정하게 줄 테니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이제 딱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단지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리고 유럽의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샌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능력주의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샌델은 미국에서 이렇게 공정한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담론이 2016년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16년 제가 아까 한 차례 언급했는데요. 이 해가 언제냐?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트럼프의 경쟁자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근데 이 힐러리 클린턴 역시요, 남편 빌 클린턴의 능력주의 담론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관계를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빌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의 생각을 물려받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힐러리를 누른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거의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샌델은요, 자신이 아는 한 트럼프는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 구호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 이제 뭐 단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서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나는 참 탁월한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서민들에게는 당신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샌델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보통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트럼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델은 수십 년간 이 능력주의 엘리트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재능이 허용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주문을 외워댔지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거의 다 바닥에 가라앉았고, 그렇게 바닥에 가라앉을까봐 이게 뭐 줄을 잡고 뭘 잡고 막 발부둥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 정치 엘리트들은 네가 노력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뿐 이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은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나 사회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버둥거리고 있다면, 이런 이 말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기보다는 조롱하는 말에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께서 유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샌들은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능력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뭐 혐오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도 능력주의가 원칙적으로 맞다는 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 인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험적으로 이 능력주의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 무렵의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치인들이 먹히지도 않는 말 공허하게 지겹도록 내뱉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경험해 가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담론이 정말 말이 맞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계속 내뱉는 정치인들에게 구역질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샌델은요, 부유한 1%가 전체 인구 50%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중위소득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 소득이 40년간 제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당연히 빈말로 들리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샌델은요, 이렇게 미국에서 능력주의가 이제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회를 악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 하나가 뭐였냐면 학력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이제 미국 전체 지금 좀 들여다보시면요, 미국에서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력주의가 굴욕의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델은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된 차별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는데요. 여러 집단 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집단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저학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낮춰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여러 조건 속에서도 학력이 무시가 되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낮은 학력이 개인의 노력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고학력자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 1960년대 미국을 들여다보면 상원 의원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그리고 하원 의원의 25%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상원 의원은요, 100%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은 95%가 대졸자라고 하죠. 영국의 경우도요, 영국 전체를 통틀어 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12% 정도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원 의원 10명 중에 9명은 대졸자고요. 그리고 넷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 비대졸자가 거의 모든 나라에 없는 상황, 이것 역시 능력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930년대 미국에서 뉴딜 정책,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이 뉴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보라 그러는데요. 실제 루즈벨트가 가장 신임했던 해리 호킨스라는 분은 아이오와 주에서 사회복지사였대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법원 판사가 되었던 로버트 잭슨은요, 법학 학위조차 없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연방제도 이사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던 레리너 에클스라는 사람은요, 유타주인 아주 작은 마을의 은행원이었고 대학조차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학력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 이런 학력 변수가 정치에도 고스란히 이제 나쁜 정치 상황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2016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의 3분의 2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은 70%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선거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오히려 소득보다도 학력이 트럼프 지지 여부에 더 확실한 변수가 되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20세기 문제는 뭐냐?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20세기를 돌아보면요.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좌파 정당은 누구의 지지를 얻었느냐? 저학력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당이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능력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패턴이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패턴인데요. 실제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59%가 대학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민주당원들은 단지 18% 정도만이 대학이 부정적 효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고학력에 대해서 지지가 줄어든 상태고 과거보다 훨씬 적대감이 늘어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대학 진학이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으로 가는 이제 이 비율이 소득과 비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입학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훨씬 덜 입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명문대학이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예 애초부터 부자들이 입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출신 중에서 단지 1.8%만이 소득 기준 최하에서 최상위로 올라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프린스턴은 사실 약간 기족학교긴 한데 여기를 들여다보면 오로지 1.3%만이 이제 최하위 소득 기준에서 최상위 소득 기준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실제 근데 반대편의 정치인들은 네가 사회적 상승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최상위 고등교육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보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상승이 일어나는 일이 정말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샌델은요, 이런 학력 중심의 능력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폐해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뛰어난 인재를 뽑는 인재 선별기로서 대학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 인재 선별 기계로서의 대학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둘째는 일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좀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샌델은 과거에 미국의 명문대를 들여다보면 집안 내에 학연이나 돈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 소개해 드릴 때요, 존 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이분에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프린스턴에 입학하셨으니까 아주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롤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때는 돈만 있으면 프린스턴에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학연이나 내 아버지가 프린스턴을 졸업했다든지 내 아버지가 하버드를 졸업했다고 하면 거기를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돈이 또 있으면 거기를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뒤집혔느냐? 미국에서 소위 수학 능력 평가 시험 SAT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 능력주의 입시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학교의 명예가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SAT 평균 점수로 평가되기 시작했고요. 더 나가서 그 대학이 몇 명의 지원을 했고 몇 명을 떨어뜨렸냐가 이제 대학의 랭킹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잣집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서 초고도 입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젠 뛰어난 학생들마저도 너무 심한 경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샌델이 불행하게도 지금은 능력주의의 주된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 방법을 이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지금 하버드가 해마다 2,0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마다 지원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느냐? 보통 4만 명 정도가 지원합니다.
근데 이 4만 명은 사실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미 이 지원자 중에 대다수는 하버드에서 수학할 능력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사정관이 이 4만 명 중에 2천 명을 골라내는 거죠. 20대 1인 거죠.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지 모르겠다. 예. 샌들은 이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자, 일단 4만 명이 지원을 하면 여기서 공부나 동료들과 잘 어울려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걸러내자.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걸러내자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할 것 같은 학생과 더불어서 누구냐? 옆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못할 친구들을 걸러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한 3만 명에서 많으면 3만 명, 적으면 한 2만 명 정도의 지원자가 남을 거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2천 명을 추첨으로 뽑자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알고 보면 일단 제일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4만 명이 지원했으니까 이건 능력주를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뭐냐? 능력주의가 단지 일정한 관문을 통과할 조건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이상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냐?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4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서울대 신입생이 제가 3, 4천 명 정도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이제 3만 명 중에 한 2만 명 정도를 남기고 그 애들을 추첨으로 뽑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건 여러분 개인의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함께 샌델은요, 이제 미국에서 4년제 대학에 지나가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여기 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을 또 빠뜨리진 않습니다. 자, 이처럼 학력과 관련된 대책은 이렇게 내세우고요. 또 다른 능력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는 게 바로 일의 존엄성을 되살리자라는 것입니다. 샌델은 이게 특히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이제 백인 노동계급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들은 백인이잖아 라고 하는 백인 특권을 들먹이면서 비난하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무력감을 일으키고 울분을 심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백인이면 뭐해? 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좌절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내가 백인이라는 게 무슨 특권이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절한 노동계급에게 존엄을 돌려주려면 그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 소득을 보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건 그들이 하는 일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샌델은요, 실직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단지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은 내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다. 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죠.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경멸당하고 있는 이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틀을 바라고 있다. 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샌델이 인용한 마르틴 루터킹의 연설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을 듯한데요. 언젠가 이제 마르틴 루터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 노동자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이 청소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하게 될 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능력주의는요, 그 자체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발상입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자는 게 잘못된 것일 수가 없죠. 하지만 샌델은 이 발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오만해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굴욕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21세기 포퓰리즘이 탄생하는 원인이었고 미국에선 트럼프 같은 이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더하여 이제 능력주의는 사회적 성공을 극히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죠. 다 내 노력이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공통선이 사라지게 되는 데에 큰 기여를, 이걸 기여라고 불러야 되나요?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샌델의 주장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사실 미국과 너무 유사한 점은 많지만 또 우리만의 맥락이 있어서 미국과 또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능력주의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한쪽에서는 오만에 찬 엘리트들을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굴욕에 찬 패배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요, 책장에 이 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책장에서 이 책을 빼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방식대로 읽어보는 것도 이제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저는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